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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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주 차군요. 날씨는 완연한 가을이네요. 신선해서 좋기는 한데 찬바람이 불면은 감기의 일종인 무한 코로나가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방수치, 그 중에서 특히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두기 잘 지켜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뵀으면 합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개론 제2장 암호화폐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4차 산업혁명의 이해에 대해서 잠시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 흥선대원 같은 인간이 되면은 나라는 망하고 또 빼앗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이 돼야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거듭난다. 이게 한 장 요약입니다. 이어서 암호화폐의 탄생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으로 초자동화된 사회. 제일 중요한 게 연결이죠. 연결이 돼야지만 초지능도 되고, 연결이 돼야지만 초예측도 되고, 연결이 돼야지만 초자동화된 사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된 사회는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되겠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인터넷 덕분에 국경 자체를 못 느끼죠.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입하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머신을 독일이 좀 앞섰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AI 머신을 잠깐 렌탈을 해서 쓰고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롤러코스터 부분은요, 일본이 가장 앞섰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가상현실 쪽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롤러코스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26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 세계의 국가의 수가 딱 2개랍니다. 2개. 어떤 국가? 인터넷이 되는 나라,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 전 세계의 국가 수가 2개가 되면은 결국은 거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존 화폐는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달러, 원화, 위안화, 엔화 환전 수수료가 10에서 15%죠. 그런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AI는 국경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VR, A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고 뭔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그런데 마스터나 비자 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국경이 없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3.5%.
만 트랜잭션에 최소한의 1,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요, 저렴한 1,000원 미만의 거래를 해서는요, 이 회사는 망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화폐 1,000원 미만의 10원 미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하면서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그 트랜잭션 발생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화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예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 있어요. 환전 수수료는 있는데, 이거는 거래 수수료지 정확하게 하면 환전 수수료는 아니에요. 근데 수수료가 몇 프로? 0.01, 3.5%의 몇 배예요? 300배가 되겠죠. 300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새로운 화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에 있는 법정화폐나 마스터, 비자, 카드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서든지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없어질 확률.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끊겼을 때. 두 번째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포기했을 때.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과목이 암호화폐 개론이다 보니까 화폐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화폐의 기원.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해왔으나 생산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이제 농경사회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수렵사회는 잡아서 먹고 끝났는데,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빈번해지자 서로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 품질, 양 혹은 운반상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편함 없이 교환에 필요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화폐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맨 처음에 물물 교환을 했는데 너무 불편해.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폐가 생겨났다는 거죠. 자, 화폐의 용도는 뭐 어떤 때 쓴다? 네, 책무의 결제, 그렇죠? 물물 교환이나 재정의 관리, 분화 권력의 비축, 분화 권력의 비축, 교환이나 매매, 화폐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기능은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어요. 화폐의 기능. 지불의 기능.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 재화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지불의 기능.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안마를 받았어. 그 안마를 받았는데 그 안마 비용이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기능.
가치의 저축을 해서 계속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나중에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치의 저장 기능, 그 다음에 가치의 교환 기능, 교환이나 매매가 매개가 교환이나 매개가 가능한 가치의 교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개 중에서 하나의 기능이라도 수행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지불이 가능해. 가치의 척도는 안 돼. 지불이 가능하면 화폐가 되잖아요. 내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이게 쌀 한 마라고 똑같아. 그러면 그건 화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사서 넣어놨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후에 꺼내서 가치를 바꿀 수 있다. 이것도 화폐라는 거죠. 그리고 교환 가능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다른 사람하고 가치 있는 물건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면 우리는 그걸 화폐라고 얘기한다. 네 가지 기능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폐는 한 가지만 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폐의 재료. 그렇다면은 화폐의 재료로서 어떤 게 좋은가? 네,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양이 충분하고 내구성이 길고 대체성이 있고 쉽게 소지가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옛날에는 이 접근이 용이하고 양이 충분하고 내구성이 있고 대체성이 있고 쉽게 신뢰할 만한 대상,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게 돼요? 금, 은, 동이라고 하는 게 주로 화폐의 연료로 썼어요. 이때는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지폐를 사용하기 전이고. 자, 그래서 최초의 주화는 이게 이제 최초의 주화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기원전 600년 리디아 왕국에서 만든 주화인데 금이 75%, 은이 25%가 들어간 합금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강낭콩 하여만 하겠네요. 그렇죠? 강낭콩. 화폐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아주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그 매개체인 화폐도 있지만은 기록 있죠. 기록도 화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점토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래를 하던 물건에 거래에 대한 거래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점토물판인데 거래 기록. 소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기원전 1600년 전에 사용을 했는데 점토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계약서가 써 있어. 취소할 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한테 보리 서마를 보내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빌린 물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는 거래 기록이죠. 자, 이 빌려준 쪽에서 돌려받을 양과 길을 작성해서 이거는 이제 봉인한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화폐일까요? 화폐가 안 될까요? 당연히 화폐가 되겠죠. 교환도 가능하고 가치 저장도 가능하고 가치 척도도 가능하고, 그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도 화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록 자체가 화폐입니다. 조금 더 오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5만 원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5만 원이죠. 지갑에 있는 5만 원, 그죠?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딱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5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이 있다. 예?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갑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5장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5만 원짜리가 1,000장을 내가 금고에 보관할 수가 있겠죠. 금고. 그렇죠? 이 금고에 여러분 5만 원짜리 1,000장을 보관하는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래하는 은행에 장부로 기록되어 있겠죠. 박경호 잔액 5천만 원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지갑에 만원권 5천만 원짜리 수표도 기록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짜리 수표 5장이 있든 5만 원짜리 금고에 5만 원짜리가 1,000장이 있든, 자, 은행에 내가 박경호 잔액 5천만 원 이렇게 써 있든, 다 여러분이 5천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폐는 결국은 기록입니다. 기록. 자, 그러면 그 화폐를 누가 발행하느냐? 화폐의 주조권은 누구한테 있다? 정부나 영주한테 있습니다. 화폐 주조권은. 그래서 이제 영조를 신요르라고 얘기해요. 신요르. 그렇죠? 여러분들 신요리지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요리지 효과는 뭐냐면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 여러분들 5만 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든다고 치자. 너무 싸다고요? 그래요.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 든다고 칩시다. 10,000원. 근데 이 10,000원짜리를 갖다가 5만원권을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어가. 그럼 10장을 만들면 400,000원 이익 되는 거죠. 100장을 만들면 400,000원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시늉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요, 원래는 정부나 영주에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라는 게 있어. 사적으로 주조권을 만든다는 거죠. 주조권이 없는 사람이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없고 옛날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영주가 사주 발행을 허가해줘요. 어떤 사람한테? 그쪽에 힘 있는 대주주들 있죠. 힘 있는 대주주들한테, 야, 너희들이 화폐를 알아서 발행해. 그건 인정해 줄게. 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화폐를 발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친분을 과시하고, 그래서 자기 아군으로 같이 이제 뭐 아군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주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화폐 관련 학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화폐 관련 학설. 화폐 얘기하면 늘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 악화는 뭐예요? 나쁜 돈이 양화, 좋은 돈을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대등한 액면 가치를 갖는 재화 A, 재화 B가 있다고 하는데, A라고 하는 재화는 순수한 금이에요. B는 순수한 게 아니라 합금으로 된 저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B를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남에게 지불할 때는 B를 이용하고 자기가 소장할 때는 A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는 계속 유통이 되는데 A는 유통이 안 되겠죠. 소장만 하니까. 그거를 그레샴의 법칙,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관련 두 번째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설. 화폐 수량설은 딴 거 아니고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 곱하기 거래량. 되게 복잡한데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상승한다. 돈이 많이 시중에 떠돌고 있으면 물가가 오른다. 맞죠? 돈을 막 찍어내면 물가가 오른다. 여러분들 그 후진국들 보면은 돈을 한 바가지로 가져가야지만 라면 하나를 살 수 있어요. 한 드럼통을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그 얘기예요. 화폐 수량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시험의 법칙하고 화폐 수량설. 자, 그리고 이제 화폐 속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화폐 속성.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고 뭐예요?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예요. 여기서 이제 재화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재화는 뭐예요? 재화는 의식주 있죠, 의식주.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물건,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전반적인 거 있죠? 그런 물건을 이제 재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돈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눈에 보이잖아요. 인터넷에서 웹 호스팅을 하고 싶어. 웹 호스팅하는 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등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이 모든 것, 그걸 재화는 희소성이 높겠죠. 뭐 길거리 가다가 막 주술 수 있어. 그럼 그 재화가 아니죠, 그쵸? 네? 누가 5만 원짜리를 막 하늘에서 버려. 나는 그럼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버리는 5만 원권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화는 희소성이 높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한다. 맞죠? 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급증하고,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현금 가치 안 올라가죠. 옛날에 짜장면 한 그릇에 10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10원 저축해 놓으면 그 10원이 지금도 10원이죠. 저축은, 이제 현금은 원래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현금은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가치 보존이 힘듭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화폐의 속성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화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 보존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화폐를 가지고 다른 재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 보존에 따라서 가격이 또 하락되는 거죠. 자, 주택이 더 많이 보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되겠죠. 자, 예금 금리보다 생필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 누가 돈을 저축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가치 보존 관련 상품들이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원자재, 외환 이런 시장, 그리고 이제
투기성 재화 시장이 있어요. 가격 변동이 큰 재화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운이 좋으면은 돈 버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은 쪽박 차는 거 되겠죠. 그리고 화폐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